누구에게나 공공정책이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런데 시니어가 되면은 더욱더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체감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2021년에 바뀌는 공공정책 중에서 시니어의 삶에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공공 소개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심으로 시니어 삶에 관심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금은 대부분인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시니어의 삶에 있어서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까지 재테크의 핵심 방향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집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를 증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 6월 1일이 되면은 드디어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게 됩니다. 또한 이것과 맞물려서 종합부동산세율도 인상이 되게 되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율에 해당하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은퇴 자금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되고 특히 주택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해당하게 되고요. 이것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연말에 세금을 종합소득세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러한 건강보험료 이런 인상된 부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고 아마 느끼셨을 텐데 정부의 그 세금 합산에 있어서 특히 이러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 트렌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1가구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고령자에 대한 그 공제율은 조금 높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자료에 있는 주무부처 연락처로 연결을 하거나 전문가인 세무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변하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짚는 데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쪽에서는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인 경우에 금융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거나 그래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암행어사 제도처럼 이렇게 불시에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 범위를 더 확대해서 6가지 판매 원칙,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특히 위험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그 권유는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확인함으로써 특히 삶에 있어서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 손해를 보는 구조를 줄여가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니어 삶에 있어서 신탁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블루오션은 이전의 블루오션이 펫 산업이었다면 반려동물 산업이었다면 이후에 그 블루오션 산업은 신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그게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남겨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전까지는 이것은 부자들의 어떠한 또 권유 부자들만을 위한 어떠한 시스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금에 대해서 절세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누가 정확히 소득 원천이 어떤지 특히 법인에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해서 세금을 과세 체계를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신탁이라는 것이 이제 시니어의 삶, 특히 우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가치로 또 중요한 비중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심지어 반려동물 신탁 상품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점차 시니어가 고령화되고 또 이제 죽음 후에 1인 가구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남은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런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금융에 있어서 증권 거래세율을 인하한다는 부분입니다. 2023년이 되면은 코스피의 경우에 그 증권 거래세율을 0%로 낮추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많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단서와 방향을 엿보아야 되는데요. 올해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대주주 요건 이런 10억 이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요청과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식을 통한 투자, 기존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고 이런 쪽을 강화하는 정책을 증권거래세율 인하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약 70%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이 그리고 너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자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어떠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대두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을 보면은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는 겁니다. 즉 페이퍼리스 종이가 없는 그러한 행정을 그런 것들을 더 모색하는 부분들인데요.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어떤 종이를 쓴다는 것에 어색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심지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지 한 거의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리고 어떠한 페이퍼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전자증명인 경우에 13종에서 나중에는 100종까지 이렇게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1월부터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 같은 것을 통해서 또한 정책 자금 신청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들을 그러니까 빅데이터화하고 디지털화해서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허가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산업에 발전시키는 것이 심지어 의료 정보까지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 활성화 논의들이 물밑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들이 갖는 데이터라는 것이 디지털로 변화될 것이고 이런 디지털 시대에 우리 소비자들이 더 편안한 삶으로 가게 되는데요. 시니어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복지 지원 체계에 있어서도 특히 국가 보조금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요. 지금처럼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어떠한 기존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로봇으로 위협받고 점차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랬을 때 모두가 받는 기본소득이라든지 국가 지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데요. 특히 노인이 되면은 이 부분은 더욱더 큰 혜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 찾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당신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요.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확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인 경우, 즉 디지털 약자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복지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를 위해서 무인 민원 발급기의 접근성을 강화하는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죠. 특히 높이라든지 글자체라든지 어떤 불편함을 조금 더 해소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먼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확대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시니어들은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에 대한 시력의 불편함을 겪고 있고요. 운동을 과하게 해서 허리를 다쳐서 이러한 불편함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노인이 돼서 장애인으로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시니어 그런 분들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누구에게나 편리한 그러한 디자인적인 관점을 특히 공공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귀농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것에 포인트를 뒀는데요. 지금은 귀촌, 그러니까 시골에 살지만 그곳에서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것들로 정책과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 지역에 미리 살아봄으로써 그 지역을 경험하고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체험형 모델을 만드는데요.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서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하는 식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고요. 정말 자신이 귀촌, 귀농 생활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의 삶을 인터뷰를 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분들도 굉장히 현명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농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소통이 중요하고 어떤 정책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연계하는 모델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관심 있게 이 귀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문을 두드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치유 농업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치유 농업사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소개된 치매 마을 이런 개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것의 현장이 농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치매를 하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이슈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는 것이 서울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배달을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이 쌓이는 이러한 재활용 용품들. 근데 막상 소비자들은 재활용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러한 환경부의 노력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적으로 주는 것을 모든 분들에게 하위 70%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에는 이제 40% 초과 70% 이하의 대상자들은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7,650원 이런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70% 이하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시는 그 시니어의 자녀가 일부가 서울에서 만약에 직장을 구하거나 했을 때, 생활하게 됐을 때 이를 지원하는 것들이 부모에게서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는 만약에 청주에 사는 부모님이 자녀를 두는 청주에 있고 한 명이 서울로 가게 되면은 분리해서 그 부모에게는 18만 3천 원이 그리고 서울로 올라간 자녀에게는 31만 원이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인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급여를 분리하는 이런 정책을 세웠다는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녀가 타지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것들도 물론 청년들이 더 잘 알지만 이런 것들 또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에 대한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고령 친화 서비스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들은 점차 시니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이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의료, 원격 의료 등을 어떻게 그 융합할지에 대한 노력들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어떻게 사물 인터넷의 초초기 단계를 접목해서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시작으로 주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니어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할지 이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연결시킬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늘어나는 그런 단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게는 어떤 예방접종을 하는 것들도 그 기관의 수를 늘리게 되는데요. 점차 보건소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 그리고 지역에 그 격차가 있는 의료시설을 1차 의료기관, 2차 기관으로 나눠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만성질환인 것처럼 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지역 내에서 해결을 하고 심각한 문제들은 2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들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네,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제도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각각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자료를 보고 그 해당한 주무부처에 물어보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그곳에서 물어보면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이 이해할 것은요. 이러한 공공정책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건데요. 앞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은 집은 한 채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신탁에 대한 관심은 증가될 거고 주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고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사회가 될 것이고 이에 맞춰서 맞춤형 복지 지원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이제 귀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지역 사회로 가면 지방 소멸이라는 아주 굉장한 위협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은 지역의 그 군정 목표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인구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 사업이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 시니어들이 그 수도권의 2분의 1이 밀집되어 있는데 인구가 그것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특히 이제 지방에서 생활비도 낮추면서 더 지역 공동체와 생활을 하고 좀 더 그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러한 귀촌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시니어들의 관심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R&D 이런 것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쁘게 이렇게 2021년에 시니어들이 주목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을 본다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들에게는 더욱더 체감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 변화가는지 또 그 정책의 흐름은 어떤지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을 혜택과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하셔서 보시고요. 궁금한 부분은 각 주무부처 특히 이제 지역의 지역사회에 의뢰하면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